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PPT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보시면은, 자, 정신적 자유권의 일부로 들 수도 있고요. 이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우리 교과서와 함께 다양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표현의 자유도 정신적인 자유권으로 바로 표현이라는 것은 사상과 의견 등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전달하는 그런 행위를 말하고요. 이것에 대해서 바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가 바로 표현의 자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표현의 자유는 바로 자유권이고 표현의 권리 또라고도 다른 의미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표현의 자유는 이와 같이 표현의 대상, 의견을 스스로 형성하고 표현 행위를 보호를 할 수 있는 청구권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유권적인 성격, 포괄적인 권리 성격을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규정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나라 헌법 규정에는 우리나라 헌법 규정에는 자, 이와 같이 21조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해서 표현의 자유를 구체적으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로 바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21조 2항을 한번 보시면은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즉 이런 표현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을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네요. 네, 그렇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검열제도 같은 것은 헌법에 반하는 것이고요. 자, 3항을 한번 보시면은 통신 방송 시설 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해서 관련돼서 법정주의, 법률주의로 헌법에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1조 4항 굉장히 우리나라의 좀 특이한 특징적인 규정인데요.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언론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할 때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언론의 어떤 책임성 그리고 언론에 대한 언론 출판에 대한 헌법적인 유보 규정을 여기서 이렇게 두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언론 출판의 자유에 대해서는 사실 전통적으로 여러 가지 논의할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교과서 보시면요. 영국에서는 1695년에 검열법을 폐지를 해서 17세기 말에 언론의 자유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언론 출판물이 발급받기 위해서는 출판되기 위해서는 바로 왕의 허락이 있어야지 됐었는데 그렇지 않고 자유롭게 출판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이때부터 열린 것이죠. 그리고 근대 시민혁명의 결실로 1776년 버지니아 권리장전과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 그다음에 1791년 미국의 연방헌법에서 바로 이 표현의 자유가 규정이 되게 된 거죠. 미국의 경우에는 이미 벌써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특별하게 인정했던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1735년 영국으로부터 식민지 미국에서도요. 젠가 트라이얼, 젠가 판결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뭐냐면은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으니까 영국의 식민지 총독이 바로 뉴욕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코스비라는 총독이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비위 행위라든가 금전적인 문제를 바로 뉴욕 위클리 저널에서 보도를 했고 그것을 이제 당시 이제 저널을 만드는 사람, 편집자 이런 사람 다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바로 젠가라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여 있었고 법정에 서게 됩니다. 이때 영국 식민지 총독에 대한 비난의 기사를 썼기 때문에 이 젠가는 재판정에 쓴 거죠. 그래서 이 당시 미국에 있던 변호사들, 거주하는 변호사들이 젠가의 변호에 뛰어들게 됩니다. 유명한 변호사 해밀턴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변호를 하면서 이것은 명예훼손에 관한 사실이고 진실에 대해서 보도를 한 거기 때문에 책임은 형사책임 면책을 해줘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명예훼손에 관한 문제, 이 사실 문제와 이 법률 문제를 구별해서 이러한 경우에 배심 재판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실제 이러한 해밀턴의 주장 논리는
영국 본토에서는 받아들이지 않던 논리였어요. 하지만 이런 해밀턴 주장이 바로 이 재판에서 받아들이고 결국은 젠가는 이 재판에서 뉴욕 총통인 코스비를 상대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젠가가 처벌받지 않게 된 것은 당시 식민지 미국 사회, 특히 식민지 미국 사회 지식인들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고 그만큼 영국으로부터 법정에서 승리했다. 그리고 영국의 종래 판례 법리와 구별되는 새로운 법리를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데 굉장한 자부심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은 미국의 이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운동을 하는데 중요한 정신적인 자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젠가 트라이얼 사건은 그 이후에도 미국에 영향을 미쳐서 지금 현재 미국이 뭐 잘하는 거 못하는 거 다양한 여러 가지 있지만 적어도 세계적으로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가장 보장한 나라로 또 그것을 힘을 기반으로 세계 강대국이 된 나라로 인정받는데 기원이 됐던 판례죠. 물론 관련해서 밑에 보시면 뉴욕 타임스 vs 설리반 사건 같은 데서는 심지어는 뉴욕 타임즈가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 잘못된 기사를 쓴 것이라도 그것이 현실적인 악의에 근거해서 쓴 것이 아니라면 그러한 표현의 자유도 허용될 수 있다. 손해배상 할 의무가 없다라는 그런 판결도 있어서 미국은 일련의 표현의 자유를 강하게 보장하는 그러한 시스템, 법률 체계를 구성하게 된 거죠. 자, 우리나라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이제 헌법 21조 1항과 1항부터 4항까지 규정이 됐고 특히 4항을 봤을 때 굉장히 언론 출판의 자유뿐만 아니라 그 언론 출판의 책임성도 강조하고 있는 법제다. 헌법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교과서를 통해서 한번 관련된 얘기들을 좀 더 살펴보면요. 자, 언론 출판의 개념은 바로 우리의 의견, 사상 표현을 전하는 것이고요. 방송, 신문, 영화, 연극, 연설, 토론, 담화 등을 통해서 바로 우리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언론 출판은 이제 신문도 있고요. 방송도 있고요. 또 이런 언론사를 설립하고 이런 방송하는 데 일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헌법 21조 2항에 근거해서 여러분들 보면 사전 억제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후에 나중에 그것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든가 문제가 발생하면 나중에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 출판의 자유는 언론 출판의 권리와 구별되고 어떤 방해 배제로서의 권리는 자유권으로서 그리고 방해를 하지 않을 것은 물론 적극적인 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 정보 접근권 그리고 적극적인 권리로서 언론 출판의 권리는 모두 다 이제 포괄적인 권리로서 우리 헌법에서 인정할 수 있다는 거죠. 구체적인 내용도 한번 보시면 언론 출판에서 예컨대 광고도 중요한 이슈인데요. 자, 정치 광고를 하는 것도 표현의 자유에 인정되는데 표현의 자유의 보호 범위 안에 있는 거죠. 그렇지만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낙선하기 위한 선거 운동을 하나로 정치적 광고를 하는 것이 제한될 수가 있어서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을 위한 신문 방송 광고에 대해서 일련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거법은 굉장히 좀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걸 담보하기 위해서 많은 규제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상업적인 광고 보시면은 자, 상업적인 광고도 광고물도 사상 지식 전달을 하는 언론 출판 매체임은 분명한데 상업적인 광고이기 때문에 또 많이 법적으로 제한을 받을 수는 있고요. 그래서 엄격한 이러한 상업 광고를 제한하는 법률에 대해서 엄격한 비례 심사를 하게 되면은 그러한 제한 법률 다 위헌으로 결정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다소 완화된 심사를 한다. 그래서 피해 최소성 완화된 심사를 한다고 해서 밑에 보시면은 자,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인인 자가 의료기관에 대해서 광고를 하는 경우는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합헌이다라고 결정했다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병원을 유지하고 하면은 거기에서 또 어떤 부정 비리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스스로 이 병원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원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의료인이 직접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이 법에서는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고요. 상징적인 표현 한번 볼까요? 여러 가지 상징적 표현 보시면은 자, 상징적인 표현도 바로 헌법의 보호 대상이 되고요. 보호 범위 안에 들어가 있고 풍자적인 표현이나 패러디도 일정한 부분에서 언론 보호가 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저작권이나 명예훼손 침해 문제가 발생하는 건 이제 사후적 부재, 사후적 침해 문제가 될 것입니다. 한때 굉장히 유명했던 그 인터넷 실명제가 우리나라에서 잠시 실시되었다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서 이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보시면은 여러분들 표현의 자유 중에서 게시판 이용자가 자신의 신원이 누구든지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게시하는 익명 표현의 자유도 이런 표현의 자유의 하나라고 보고요. 이 자유를 침해했다고 해서 바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바로 위헌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고 그 종래 이제 이 본인 확인제 가 합헌으로 결정된 바가 몇 번 있었지만 이 결정에서 위헌 결정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 실명제를 법에 의해서 요구하던 규정은 이제 없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타 게임물도 표현물이에요. 그래서 게임물은 예술적 표현의 수단이 될 수도 있고요. 판매 배포는 표현의 자유에 의해서 21조 1항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렇고요. 밑에 보시면은 자 음란물도 표현의 자유 표현물이 될까요? 네. 이것에 대해서는 과거 판례하고 좀 그 이후의 판례가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즉 처음에는 음란물은 표현의 자유 밖에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후에 변경된 판례에서는 음란물도 표현의 자유 안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음란물은 표현의 자유 중에서 low value, speech, 그러니까 보호받을 가치가 이제 좀 떨어지는 표현이기 때문에 제한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그런 표현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음란물에 대해서 우리 법이 규제를 하고 있는 법적인 규제가 대부분 합헌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나오겠지만 그 이전 판례에서는 음란물은 아예 보호 범위 밖에서 배제하고 음란물보다 좀 더 낮은 단계의 어떤 표현, 저성물 같은 것은 성인이 볼 수 있는 것으로 그것을 지나치게 제한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이중적인 구별 방법을 사용했지만 그 판례는 이제 병행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밑에 보시면 다른 얘기, 자 헌법재판소는 차별 혐오 표현도 바로 표현의 보호 범위 안에는 들어갑니다. 다만 그런 표현은 규제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학생인권조례에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뭐 이런 표현이 있고요.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에 허용한 한계를 넘는 결과가 발생하는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표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 제한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침해 최소성을 충족하는 과잉금지 원칙을 준수해서 합헌성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봤다는 거죠. 그래서 혐오 표현 이런 거 여러분들 영어로는 hate speech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이런 표현들이 앞으로 우리 법에서 규제가 더 될 가능성도 있고요. 또 이런 표현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또 기본적인 규범적인 또 윤리적인 자세가 우리가 사회적으로 다 형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타 지필에 대해서도 한번 보시면요. 글을 쓰는 것도 이제 우리 표현의 자유를 일종이죠. 그래서 그런데 독자가 없는 혼자만의 지필도 바로 보호 범위에 들어간다라고 우리 헌법재판소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교도소에서 금지 처분을 받는 자에 대해서 바로 집필 행위를 전면 금지한 것은 위헌이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고 이렇게 혼자만 보기 위한 글을 쓰는 것 이것조차도 바로 표현의 자유를 인정했다.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이제 근데 미결 수용자에 대해서 소장이 금지 기간 동안 집필을 허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외가 마련되어 있는 이상 미결 수용자에게는 이러한 제한은 합헌이다. 뭐 그런 결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헌법 12조를 배워서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자 헌법 12조의 근거에서 기본적으로 재판을 받다가 아직 확정 판결을 하기 전에는 바로 미결구금 상태고요. 그 이후에 확정 판결을 하면은 구치소가 아니라 교도소에서 근무를 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건 바로 확정 판결 있기 전에 미결 수용자를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자, 언론 출판의 자유 성격에 관해서 보시면은 자, 자유권, 제도 보장, 이중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고요. 자유권으로서 성격과 제도 보장에서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헌법에서 다양한 의미에서 우리 보장될 중요한 포괄적인 기본권이죠.
자, 언론 출판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우리 교과서에 나왔는데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은 언론 출판은 인간의 사이에 소통할 수 있도록 해서 인격 개선을 실현하고 자아의 실현을 도모합니다. 자, 언론을 통해서 정보만 아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자아도 실현하는 거네요. 그리고 언론 출판의 자유는 정치 결정에 관한 의사들의 자유롭게 형성 개진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정치에서 가장 근본적인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다양한 의사를 수렴하고 이러한 다원주의 사회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나 정보를 모두 다 듣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도 다수의 의견뿐만 아니라 소수자의 의견도 들을 수 있고 존중하는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언론 출판의 자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언론 출판의 자유는 우리 헌법 21조 1항부터 바로 4항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보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가치가 바로 표현의 자유로서 중요한 다른 기본권보다도 우월적으로 보호해야지 된다는 법리를 특히 미국에서 굉장히 논의가 되어서 우리나라도 굉장히 이러한 법리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자, 교과서에는 이중기준 원칙도 있네요. 보시면은 표현의 자유는 정신적인 자유를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위헌 심사 기준에서 아주 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법률은 엄격하게 심사를 해야지 되는 것이고요. 다는 것이고 그 반면 재산권이라든가 경제적 자유에서는 그와 같이 엄격한 입장을 취하지 않아도 된다. 합리적인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을 바로 갖는 것이 이중적 지위입니다. 반면 사전 억제 금지에 대해서 보시면요. 사상이나 의견이 외부에 발현되기 이전에 사전에 이것을 위축시키는 발표 못하게 하는 그런 행위는 금지하고 있죠. 우리 헌법 21조 2항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억제 금지 원칙도 바로 이 표현의 자유를 특별하게 우월적으로 보호하는 원리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은 그 의미가 불명하지 않으면은 모호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바로 무효다. 그러한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명확성 원칙으로 미국에서는 막연하기 때문에 무효라는 식의 표현을 사용하고 우리는 흔히 명확성 원칙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성 원칙에 따라서 위헌 판단을 한 사례를 한번 볼까요? 구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공공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을 금지하는 그런 규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내용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위헌 결정을 받은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는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에 의해서 공연히 허위 통신을 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구 전기통신기본법에 관련된 규정에 대해서 관련된 형벌 조항이요. 바로 위헌 판단을 한 바 있습니다. 명확성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명성 원칙 위배돼서 헌법에 위배됐다고 판단한 거죠. 이것은 바로 그죠? 소위 말해서 미네르바라는 필명을 가지고 다음 아고라 강장의 글을 경제적인 이슈에 대한 글을 많이 올린 사람에 대해서 이러한 표현들이 바로 이제 잘못 되었다. 이러한 표현이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그죠?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 사실을 통신한 자로서 체포를 받아서 기소가 나중에 되었어요. 하지만 이러한 표현은 헌법재판소에 봤을 때는 공익을 해할 목적에 공공연히 허위 통신을 한다는 개념이 불명확한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위헌 결정을 내렸고 관련된 피의자 이제 그죠? 재판까지 섰던 이제 피고인에 대해서는 결국은 이 결정에 의해서 관련돼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죠. 물론 이 판결에 대한 비판도 없지 않았습니다. 자, 이 허위 표현이 진실과 허위라는 게 그러면 그렇게 불명확한 것이냐, 공익을 해야 할 목적이라는 게 그렇게 불명확한 것이냐라는 비판이 없지는 않았던 판례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자 제한 상영과 등급 영화라는 것이죠. 지금은 없어졌지만 자 아예 그 영화에 여러분 등급 심사를 하죠. 그 중에서 아예 제한 상영가를 라고 해서 이러한 영화에 대해서는 광고 선전을 제한을 하고요. 아예 그러한 제한 상영가 영화 극장에서만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든 바가 있었는데 실제 이 제도는 그 이후에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 다양한 매체가 있는데 그죠? 제한 상영가라고 등급을 인정받고 또 그러한 영화관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장소적으로 시간적으로 제약받는 그런 미디어 매체가 이제 컨텐츠가 일반 국민들 시민들에게 그렇게 매력적인 끌리는 게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들 요새 아시다시피 인터넷으로 뭐 넷플릭스 다양한 뉴미디어가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 상영가 등급 규제 제도는 우리 헌법에서 결국은 폐지되고 밑에 보시면은 관련돼서 또 영화, 비디오, 지능에 관한 법률 같은 것에도 명확성 원칙에 위배돼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다라고 하겠습니다. 아까 이미 얘기했는데 조속과 간행물에 관해서 조속은 출판 및 인쇄물 등록에 관한 법률에서 조속에 관한 표현물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다. 다만 음란물이라는 것은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바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자치구 옛날 판례네요. 그죠? 시군 의원들의 후보자의 경우 무소속 후보자로 추천을 받도록 하고 정당 후보자 표방을 할 수 없도록 한 바가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결국은 일정한 정당의 관련성 있는 것을 표방하는 것을 제한하는 건 표현의 자유 침해다 위헌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기타 합헌 이게 명확성 위반이 아니다라고 해서 합헌 결정한 사례도 있는데 보시면은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이 정의하는 바에 따라서 심의 및 시정을 요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중 건전한 통신윤리라는 내용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합헌이다라고 한 바 있고요.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교사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에 있는 그러한 표현들이 우리 법률용어로서 명확성 원칙이 위배된 거 아니다. 합헌으로 인정한 그런 사례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명백하고 현저한 위험의 원칙 한번 볼까요? 462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이 표현은 바로 그 사회에서 발생된 위험이 명백하고 또 위험이 현재할 경우에만 그러한 표현을 규제할 수 있다. 공권력을 사용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함부로 규제하면 안 된다라는 표현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또 엄격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보시면은 1919년 미국의 연방대법원 그죠? 쉔케 vs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사건에서 우리 미국의 재판관으로 자주 가끔 등장하는 홈스 대법관이 제시한 기준이고요. 그래서 명백하고 현존한 위험이 있을 때만 바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그러한 개념이죠. 우리나라도 다소 영향을 받아서 구국가보안법 굉장히 초기 판결인데요. 보안법에서 찬양 고문죄에 대해서 한정 위헌 결정을 하면서 명백하고 현존한 위험의 원칙을 적용을 해서 그 해당 판결에서 뭐뭐라고 이제 국가의 안녕질서를 현저하게 위배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이 규정을 적용하는 한 합헌이다. 그래서 한정 합헌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유신헌법하의 긴급조치 1호는 이제 위헌 결정을 받은 판결이에요. 보시면은 헌법을 부정하고 반대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 중에서 실제 국가 안녕 질서와 중대한 위협, 명백한 현존하는 경우 이외에도 자신의 견해를 단순하게 표방하는 모든 행위까지 처벌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위헌이다라고 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표현의 자유는 또 이행 형량도 해야 되겠죠. 표현의 자유의 반대로 침해될 수 있는 명예하고 둘이 이행 형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를 더 보호한 경우도 있고 어떠한 경우에는 바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 결정에서도 그렇게 한 바 있고요. 그 다음에 필요 최소한도 선택 원칙 그죠? 이게 있네요. 그죠? 보시면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어서 보다 덜 제한적인 수단이 있으면 그것을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경우도 이렇게 그죠? 이 원칙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과잉금지 원칙에서 최소 침해 원칙이라고 비견할 수 있다고 하겠죠. 다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때 필터링이나 다른 방법을 할 수 있으면 그걸 하면 되지 굳이 형사처벌을 통해서 표현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덜 제한적인 수단을 사용한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표현의 자유를 우월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이러한 다양한 법리가 미국에서 개발됐고 우리도 상당히 많은 것을 채용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언론 출판의 자유는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을 구속하는 효력을 가진 겁니다. 당연하죠. 대국가적 효력을 갖고요. 특히 중요한 거는 언론의 출판의 자유는 바로 사인 간의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 바로 언론기관과 그리고 일반 국민들 간의 이런 관계에서 분명히 언론기관이 특별한 우위에 있겠죠. 저는 언론기관이 우리 국가 단체의 잘못된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한 충분한 비판적인 역할을 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을 비판하고 올바른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하는 비판을 잘 하는 역할을 해주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양하게 세상의 여러 가지 글 중에서 자유롭게 그 편집권을 사용을 해서 기사를 작성하죠. 하지만 반대로 일반 국민들과의 관계에서 그죠? 편집권을 그들에게 보장해야지 된다면 그들의 편집권은 바로 일반 국민들의 의사를 다양한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이 돼야 되는 것이고 자의적으로 사용을 해서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하겠어요. 이런 재량권이라는 것은 다 그 또 헌법에 근거한 또 그 업계에 근거한 여러 가지 준칙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겠죠. 만약에 그것을 마음대로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우리 다른 영화에서나 이런 건 나온 것처럼 국민들이 국가 권력이나 언론의 반대 입장에서 그죠? 아주 열악하고 더 비참하고 아주 가벼운 존재로 비춰줄 수 있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 헌법 정신에는 옳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바로 대사인 간의 관계에서도 이 표현의 자유, 시민들의 액세스권도 잘 보장해주고 시민들의 또 어려움을 잘 바로 보도해주는 그러한 역할들을 잘하는 것이 바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네요. 밑에 보시면요. 자, 표현의 자유에 다양한 또 매체들이 있는데 신문, 방송, 출판이죠. 종래, 레거시 매체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뉴 매체를 통해서 그래서 유튜브를 사용하죠. 뭐 여러분들 유튜버 유명한 사람들 벌써 많이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네이버 TV, 그죠? 카카오 TV 그리고 여러분들 이미 그죠? 아프리카 TV 다양한 이런 미디어들 같은 것들이 이미 벌써 출연하고 지상파, 케이블 방송, 인터넷 방송들이 굉장히 지금 다양하게 콘텐츠를 만들고 있고 그것이 종래 전통적인 매체가 많은 다수 대중을 상대로 해서 그들의 어떤 임의 편집권을 사용했던 것에 비해서 그 1인 미디어들이 스스로 만들고 그리고 스스로 그것을 소비할 수 있는 딱 그 세대간 그리고 계층을 전부 정확하게 구별한 그러한 타겟팅을 한 방식에 의해서 다양한 이제 컨텐츠가 지금 생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 이러한 언론의 출판의 자유는 당연히 표현의 자유, 내면의 의사뿐만 아니라 그 전달하는 전파에 관해서도 보호를 받는 것이고요. 자, 464페이지 보시면 이러한 매체들은 신문뿐만 아니라 방송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인터넷 방송들, DMB 방송들이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방송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그 다양한 컨텐츠를 지금 생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송의 자유로 방송사의 설립, 경영, 방송 취재, 보도, 편성, 방송 송출, 방송 자유, 또 시청자의 또 자유 같은 것들이 그 내용이 되고요. 신문도 마찬가지로 신문을 설립하거나 발행할 때 이른바 규제가 있지만 그 규제 안에서 나름대로 자유롭게 표현물을 제작, 배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자유들이 헌법에 보장된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신문도 이제 인터넷 신문과 이렇게 계속 이제 다 섞은 새로운 뉴미디어 형태로 변화되고 있는 과정이 있고요. 정기 간행물, 출판물이죠. 여러분들 연 2회 이상 내는 그런 간행물의 경우에도 자, 설립의 자유, 정기 간행물도 취재의 자유, 편집의 자유, 발행의 자유 같은 것이 있어 바로 국가 권력으로부터 자유를 보장받는 것이고요. 또 그런 자유는 바로 대국민들을 위해서 또 제대로 합리적으로 사용돼야지 될 것입니다. 출판의 자유도 마찬가지로 출판, 사상, 여러 가지 서적 편집의 자유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권리로 보시면은 자, 알 권리도 여기서 보장되네요. 그래서 알 권리란 어떤 사실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어떤 사실이 그 내용을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는 권리인지에 대해서 두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알 권리란 모든 정보원으로부터 일반적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리로 얘기하고요.
일반적이란 신문, 잡지, 방송, 불특정 자수인으로부터 개방될 수 있는 걸 말하고 정보라는 건 양심, 사상, 의견, 지식 등 형성에 관한 일체 자료를 이야기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알 권리는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는 것으로 국가기관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공공기관 정보에 대해서 공개 청구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정보공개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고요. 정보원으로부터 자유롭게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리는 또 자유권적인 성격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헌법적으로는 이 알 권리는 21조에 근거한 것이기도 하고 또 헌법 10조에서 또 이것을 도출할 수도 있다라는 논의를 여러분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466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자, 그래서 알 권리의 유형은 소극적인 알 권리, 자, 정보의 접근, 수령, 수령을 방해하지 않는 자유권적인 면도 있고 적극적인 권리로서 정보의 열람 공개를 요구하는 그런 권리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관련된 법으로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알 권리도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에 의해서 위를 위해서 37조 2항에 근거해서 제한받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사생활의 보장을 위해서 이 경향을 통해서 제한을 할 수가 있고 유명인의 개인적인 사생활의 경우에도 바로 국민의 일반 알 권리보다는 유명인이기 때문에 공인이기 때문에 또는 경우에 따라 범죄인이면은 자기 권리포기 이론 등등의 원리에 따라서 보도되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항상 이게 비례 형량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에요. 판례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자 임야조사서 토지조사부의 열람 복사 신청을 불응한 행정처 부작위에 대해서 알 권리 침해다라고 인정한 사례가 있고요. 형사소송 기록 후 열람 복사 거부도 바로 위헌으로 결정해서 지금 이제 이러한 형사 절차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이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피구속자의 변호인의 알 권리도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정 의료기관이나 특정 의료인의 기능 치료 방법에 대한 광고 금지도 그것은 위헌이다라고 결정한 바가 있고요. 자, 변호사 시험의 성적 공개 금지에 대해서 이것은 알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 거라고 인정한 판례가 있고 더 나가서 그 이후에 그죠? 좀 상대적으로 최근 판례인데 변호사 시험의 성적을 공개를 규정한 개정 규정이 합격자에 대한 6개월 이내만 인정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인정할 수 없도록 한 것이 바로 이제 위헌으로 결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관련된 판례를 우리 한번 함께 보도록 할까요? 자, 보시면요. 네. 자, 한번 보시면은 자, 변호사 시험법 18조 제1항의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면은 자, 글씨를 좀 키워서 보여드릴까요? 자, 청구인들은요. 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였고 또 공익병무관에 근무하는 이런 사람이고 변호사 시험법에 의해서 18조 1항에서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법무장관이 성적을 공개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고 그리고 부칙에서 이 법 시행정에 전에 해당자는 6개월 이내에 법무장관에게 본인 성적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청구인들은 자신의 알 권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을 해서 바로 이것을 위헌을 제청을 하게 된 겁니다. 자, 보시면은 자 이것이 6개월 이분들은 바로 이제 이미 벌써 법이 개정되기 전이니까 6개월 이후에는 알 수가 없고, 그러니까 더 이상 알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자기가 몇 점인지 받아가지고 이제 바로 공개를 해서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은 법무관으로 자, 변호사 된 다음에 법무관으로 근무하다 나와서 이제 실제 뭐 잡 마케팅을 해야 될 입장인데 자기가 어떠한 성적으로 어떻게 성적을 받았는지 이것을 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딱 보시면은 자, 청구인들은 바로 개정 변호사법 이전에서는 바로 6개월에 한정했고 지금 개정을 이후에는 1년으로 성적을 공개할 수 있는 기간이 결국은 그들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서 표현의 자유 그리고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을 했고 기타 평등권도 주장을 하고요. 예비적으로 다른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서도 바로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본안 판단에서 제한된 기본권에서 기본적으로 알 권리는 바로 정보원으로서 자유롭게 수집하거나 국가로부터 공개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자, 국가 권력으로 방해를 받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그죠? 인정을 하고요. 정보의 관계에서 자, 알 권리의 다양한 내용으로 자, 헌법 21조에서 보장된다. 라고 하고 있네요. 헌법재판소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이 청구인들은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성적 공시 기간을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서 정보 공개 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또 기타 뭐 신뢰보호 원칙에 대해서 주장을 했는데 변호사 시험을 성적을 공개하는 것일 뿐 성적 공개 기간이 어떠한 제한도 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 건 아니다.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결국 이제 표현의 자유 과잉금지 원칙을 인정해서 이것을 표현의 자유와 그다음에 알 권리를 인정해서 이것을 과잉금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목적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에 대해서는 뭐 적합하게 봤고요. 침해 최소성부터 문제가 있다고 봤는데요. 자, 국가가 막연히 이런 유출 사고 같은 것을 염려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사실 지나치게 6개월이라는 건 짧고요. 나가서 변호사 시험 합격자는 이제 취업뿐만 아니라 이직을 위해서도 변호사 시험 때 성적이 필요할 수 있는데 아마 이분들은 성적이 좋았나 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바로 바깥에다가 공개를 해서 자기들이 우수한 사람인 것을 표방하고 있는 그런 기회를 이 법에 의해서 놓쳤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적 공개 기간이 지나치게 짧기 때문에 바로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결국 침해 최소성 요건을 위반된다고 보고요. 자, 변호사 시험 성적을 접근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그런 것들의 어떤 특정 공익이 바로 이 사람의 어떤 기본권의 침해에 비해서 큰 것도 아니다라고 해서 결국은 과잉금지 원칙 위배에 대해서 청구인의 청구를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 성적 공개 조항에 대해서 또 자, 각하한 부분이 있고 특례 조항에서도 이 사람들 결정에 대해서는 해당하고 바로 헌법에 위반된다. 이분들은 지금 현재 특례 조항 6개월 이내 부분이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위헌 결정을 한 사례가 바로 이 사례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을 통해서 바로 알 권리, 그 다음에 표현의 자유에 관한 변호사 시험 18조 및 그의 특칙에 부칙에 관한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중에서 그 특칙 합격자 6개월 이내의 청구기간 규정이 위헌으로 결정된 사례를 방금 함께 봤습니다. 기타 한정한편 결정은 이미 벌써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죠? 자, 이야기들이 아는 사람도 있네요. 자, 군사기밀 중에서 군사기밀의 탐지, 수집, 누설을 처벌하는 군사기밀보호법에 대해서 한정한편 결정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상의 기밀이 비공지 사실로서 적법 절차에 대해서 군사기밀로서 표시를 갖추고 그 누설이 국가 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볼 만한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바로 적용된다. 그래서 자, 한정합헌 결정을 한 사례가 있고요. 자, 합헌 결정도 많이 있습니다. 그 수용소에서의 신문제 구독에 대해서 일단 제한을 할 수가 있고요. 선거 기간에 중에 여러 공표 금지 기간이 있죠. 합헌으로 인정받은 바 있고요. 군인은 불원도서 소지 운반에 대해서 취득 금지. 이거 제가 헌법재판소 있을 때 사건인데 해군에서 법무관들이 제시한 사건인데 합헌 결정받은 사안입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한 정보 공개 금지도 있고요. 청소년 유해물을 제공하는 자의 본인 확인하는 규정도 합헌으로 청소년 보호법 규정을 판단한 바가 있고요. 인터넷 등 정자적 방법에 대해서 판결서, 열람 복사 범위를 바로 개정법 시행 이후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를 한정하고 있는 군사법원법에서도 뭐 합헌으로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자, 요 타임에서 마지막으로 그 다음으로 얘기할 게 이제 바로 정보 매체 접근권, 액세스권인데요. 자, 언론 매체를 통해서 접근하는 이상 사상 의견을 발현할 기회를 가지고 있는 권리인데 바로 전에 말씀드린 바지 국가로부터 바로 언론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가치에 대해서 열심히 잘 해야지 되지만 그 언론기관도 또 독과점되어 있어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전달할 수 없는 또 그리고 그 상황인 경우도 있고요. 그들의 편집권 행사가 굉장히 또 그들의 자의적인 것들로 평가되어지고 국민들의 어떤 의견 표명의 기회가 제대로 발현 안 된다면 그것도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직접 실현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액세스권이라는 것이고요. 좁은 의미의 개념으로서는 언론 매체의 의견에 어떤
반론적인 액세스권도 있겠지만 더 넓은 것으로 적극적으로 바로 언론 매체에 접근한 권리가 액세스권으로 인정되게 되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자, 우리 언론에 관련된 여러 분쟁을 해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법률로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여기서는 바로 정정보도 청구를 인정하고 반론보도 청구를 인정하고요. 추후보도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러한 접근권은 바로 언론 매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특히 언론 매체에서 언급되어졌던 일반 시민이 그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그러한 면에서 의미가 있고요. 또 방송법에서는 방송자는 시청자가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 편성 또는 제작에 대해서 의견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제도를 시청자위원회 제도 같은 것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종합 편성 또는 보도 전문 편성에 행사되는 사업 방송 사업자는 방송 편집선에서 의견 제시 등에 대해서 시청자위원회를 두고 이러한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를 두고 있죠. 하지만 이러한 어떻게 보면 반론적 액세스권을 넘어서 지금은 1인 미디어, 다양한 뉴 미디어를 통해서 적극적인 굉장히 폭가 넓은 의미의 액세스권이 지금 실현되고 구현되고 있는 입장이다. 그래서 종래 언론 매체가 그러한 국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용을 해서 보도하는 역할을 만약에 잘 못했다면 이제 앞으로 새로운 뉴 미디어를 통한 이러한 액세스권의 실현에 의해서 바로 종래 미디어들은 굉장히 위축되는 면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앞으로 굉장히 소셜 네트워크를 이용한 여러 가지 표현들, 또 유튜브, 그죠? 또 아프리카 TV 이런 것들을 매체의 굉장히 변화 발전을 통해서 바로 언론의 지금 상황은 또 사뭇 또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액세스권의 뉴 미디어에 대한 액세스권의 인정이 또 사뭇 달라진 면에 대해서 또 우리 표현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는 또 새로운 양상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또 우리 언론 출판의 자유에도 관련된 이야기 나중에 또 말씀드리고 나머지 부분 이야기 드리고 추가적으로 쟁점이라든가 또 문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언론 출판의 자유 전편에 대해서 말씀 강의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